공통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공략법을 문제를 제대로 못 풀고 시간이 쫓기게 되니까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보기의 조건을 놓치는 공략서의 시의 길, 표현상 특징. 근데 더 중요한 건 화자다. 조건 안에서 정보를 갖고서 시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여러분의 품 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 대입 상승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입시 전문 캐스터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코디네이터 송상은입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은 참 아쉬운 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때라면 어떤 때를 꼽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네. 돌아보면은 그때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돌아갔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네. 생각 들 때 아닐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시간이라는 게 지나고 나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들 누구나 다 하면서 살 것 같은데요. 특히 요맘때쯤에 우리 수험생들 정말 일주일만 전이었더라도 안 그랬을 텐데 한 달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면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나온 시간 돌이켜 보면서 이제 아쉬운 순간 꼽으라고 하면 모두 다 아쉬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수험생 네. 여러분께서도 이제 혹시나 뭐 남은 시간 동안 지나온 곳에 대한 뭐 후회라든가 아쉬움을 생각하기보다는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점검을 잘해서 실수하지 않고 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또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아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도 좀 알찬 내용 준비해 왔는데요. 대입상적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네. 저희가 평소와 좀 다르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스퍼트 올리시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좀 꾸며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수능의 중점 과목이자 공통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과목을 좀 자세히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누구나 아는 그런 개괄적인 정보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공부에 꼭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정보만을 담아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좀 더 일찍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좀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입 상륙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늘도 다른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입시 전쟁에서 여러분께 짜릿한 승리를 선사해 주실 분입니다. 입시계 제갈공명, 네. 입시계 조조 네. 두 별명이 다 잘 어울려서 어느 그쵸? 하나 좀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입시계 제갈공명 조정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개 다 좋은 별칭을 정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 의상은 제갈공명이나 조조한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이세요. 네, 이게 멋지십니다. 여기 계신 저 박찬 아나운서나 송 네. 아나운서 그다음에 우리 명태선 선생처럼 외모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의상이라도 뭐 돋보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유, 좀 아닙니다. 입어봤습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입시계 뭐 일대 훈남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건 괜히 높여주시는 거고. 멋지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에세이드의 조정예입니다. 대학이라는 무겁고 어두운 굴레가 너무나 힘겨웠던 수험생 여러분. 이제 대입상륙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여러분의 품 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또 한 분의 전문가는요.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몽땅 다 저격해줄 입시계 스나이퍼입니다. 네, 명태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목동에 있는 하이CNC 대입전략연구소 소장 명태선이라고 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뵙는 선생님들입니다만 언제나 옆에 계시니까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맘때쯤 되면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좀 많이 긴장도 하고 또 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하고 또 아쉬워하기도 하죠. 그 병원 원장님들의 말씀을 몇 개 빌려가지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대개 어머님들은요, 이 수험생들이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으로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식사는 가장 적당량을 해야지 너무 많은 영양가를 섭취하게 된다면 오히려 체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식사를 끝난 뒤에는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좋은 반면 소화를 촉진시켜줘야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또 방 안의 온도는 항상 적정량을 유지해줘야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았을 경우에는 시간 대비의 효율성 역시 부족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만약 성적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 항상 머릿속에서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을 비우고 명상에 잠기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명상에 잠긴다는 건 자신이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안정된 정신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도 대단히 높일 수 있다. 선생님이 음식 섭취 말씀하셔서 말인데요. 제가 고3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먹는 거로 풀어갖고 일일 5식을 했거든요. 결국 그래요? 남는 건 살밖에 없더라고요. 예. 저는 그 시험 전에 그 누가 가져다 준 만두 먹고 체해가지고 어머. 예.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뭐 약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앞두고 갑자기 안 먹던 거 먹지 말고 그러니까요. 하던 갑자기 대로 하는 게 많이 중요한 것 드시지도 같아요. 마시고요. 예. 네. 그래요. 저는 또 명세준 선생님한테는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에 정말 불안에 떠는 학생들이 상담을 또 많이 네. 찾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학생들한테 어떤 말씀 전해주시나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사는 게 먹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지금 바로 느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먼저 그 아나운서님들한테 좀 제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짧은 시기에 성적 올리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시간이 그렇죠. 없는데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 반대말은 뭐냐면요.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려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것보다는 네. 첫 번째 반복이다. 3년간 해놓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반복이라는 걸 이제는 3회도까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해놓은 것들 다시 한번 보라고. 그러면 흔히 그 양치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양치기? 양치기 소년이요? 그렇죠. 아니요. 네. 양치기 양으로- 소년이 아니고요. 양으로 승부한다. 네, 양으로 승부한다. 네. 양으로 승부한다는 게 계속 기출 문제를 푸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복과 함께 새로운 게 이제 뒤에서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내 성적이 지켜져서 성적이 올라가는 힘들지만 성적을 지키기도 힘드니까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부족한 과목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수능 최저에서 내가 통과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시에서 100분위의 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과목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 100분위 1% 올리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자신 있고 강점이 있는 과목을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게 잘 안 돼요. 네, 맞아요. 시간이 없고 성적이 안 오르면 갑자기 네. 하루아침에 막 점수를 올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네. 들거든요. 네. 그죠? 네. 저도 예전에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영어 단어장을 하나라도 새로운 거 더 외우려고 놓지 못했던 예.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 지키기, 굳히기 뭐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 하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 준비한 만큼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빨리 달려야 될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교 학과만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케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수어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기면으로 나눠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입체적인 정보를 드리는 대학별 수어 분석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이제 고3 학부모 학생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고1, 고2 학부모님들께서도 열심히 보신다고 해서 네. 매주 이 학교의 학과를 선정해 오시기가 참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자, 조정현 선생님께도 이번에 오늘 소개해 주실 학교 어떤 곳인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학은 그 대학교 자체보다도 그 주변의 전경이나 캠퍼스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이 하나의 뭐 데이트 코스를 연상할 정도로 네. 아름답다고 소문난 경희대학교 건축학과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네, 네. 경희대학교 건축학과요. 제가 이게 또 집 근처에 있어서 아, 그래요? 자주 갑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학교잖아요. 건축학과 중에 또 이 그 경희대학교 얼마나 유명한지도 궁금하거든요. 경희대학교 국제화 캠퍼스는 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그 청량리 쪽에 있는 경희대학교 옛날의 캠퍼스가 아니라 네. 자연계열은 전부 수원으로 옮겨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 평가에서 상해 등급을 받았던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건축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드린다면요. 네네. 많으신 분들이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를 거의 혼동하십니다. 네.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건축공학과는 4년제고요. 건축학과는 5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그렇지 않으면 대학원을 이수한 다음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이 건축학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건축가 교육인증원이라는 것이 2005년에 설립됐습니다. 더군다나 2008년에는요. 한국 건축가 교육인증원을 포함해서 미국 또는 캐나다, 중국, 그다음에 멕시코, 그다음에 호주 또는 영영방 건축사 인증원까지 해서 7개국 국외 인증원이 참가해가지고 캔버라 협정이라는 걸 발표했었습니다. 네. 이 캔버라 협정에 의하면 인증받은 학교에서 건축학 학위를 이수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 회원국 7개국에서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오늘 건축학과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와. 송상은 씨, 네네. 이 경희대학교 건축학과가 또 우리 영화 팬들한테도 유명해졌잖아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뭐 건축자 들어가니까 건축학개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네. 건축학 개론의 또 촬영지가 또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요? 학교가 참 아름답고 이 경희대 그 뭐 본 캠퍼스 그리고 이제 수원 캠퍼스 다 이제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예. 네. 주말에는 이렇게 또 주변 사람들이 그 공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공원처럼 다니신 게 아니라 뭐 젊은 시절에 자주 방문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 오늘 아유, 당황하시는데요? 얼굴 빨개졌나요? 네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학업에 열중하셨던 게 아니라 다른 데 열중하셨던 것 저기 같습니다. 조정 선생님, 네 그럼 경희대 건축학과의 수업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경희대 건축학과의 수화트를 이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점이라면요. 다른 대학의 건축학과와는 달리 인문계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굉장한 장점인데요? 예,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다른 대학과는 달리 기회를 한번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문계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형이 아니라 수시에서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오히려 자연계보다 유리합니다. 자연계가 4명을 뽑는데 인문계는 8명을 뽑습니다. 네. 약점이라면 대학이 사실상 수험생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사회활동을 빨리 해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대학 그러면 의예과나 이런 특수학과를 재놓고는 대개 4년제인데 네. 5년제라는 것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에게는 1년이라는 군대를 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1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아쉬워질 수 있다는 게 약점이고요. 네. 기회가 있다면 이 경희대 건축학과는 지역 균형 전형을 실시합니다. 수시에서. 네. 이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건 서울, 경기, 인천 지방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사실상 서울이나 인천이나 수도권에는 경쟁력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걸 감안할 때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한테는 대단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네. 그런데 위기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대개의 공과대학은 50명 정도를 전체 모집 정원으로 갖고 있는데 네. 이 경희대학교 건축학과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6명, 고른기회 전형 2명,
학교 생활 충실자 4명 등 보편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인원 모집 인원이 적다는 거죠. 너무 적네요. 즉 전체적으로 네. 31명만 모집합니다. 약 그렇군요. 20명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지원하는 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저희가 수업 분석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저는 사실 예전에 또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건축학과 학생들 굉장한 인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소개팅 선호 대상 뭐 1, 2위를 다투는 그래요. 그런 생각해봐요. 학과였는데요. 이렇게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주도에 멋지게 땅을 사서 거기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게 해주겠다. 네. 내가 직접 뭐 그런 얘기하면 오늘 계속 왜 이러세요? 그러게요. 오늘 왜 자꾸 옛날 이게 생각 엉뚱한 많이 얘기를 나시나 하죠? 봐요. 네. 네, 어쨌든 건축학과 학생들이 참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취업하고 연관이 되는 게 인기가 가장 많다. 취업이 잘 되는 곳이. 그럼 건축학과도 경희대 기준이니까요. 국제 캠퍼스. 그러면 경희대 국제 캠퍼스의 건축학과가 점수대가 400점 만점에 100분이 400점 만점에 330점대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 때 스카이 같은 경우 공과대 가려면 370에서 380점대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30점대면 등급으로 말하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을 때 3등급 중반만 나오면 합격한다. 아, 그래요. 그러네요. 진짜 많이 네.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앞으로 뭐 첨단 건물도 많이 지을 수 있고 또 재건축도 많이 들어가면 네.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전기 전자공학이 점수가 높고요. 아. 기계공학이 점수가 높고요. 가장 높은 거는 우리가 지금 2005년 이후에는 바이오 쪽, 네, 화생공이나 생명공학 이쪽이 높고요. 네. 그래서 건축이란 자체는 지금은 매니아가 아닌 이상 네네. 네, 애들이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저 근데 한 가지 질문이요. 뭐 건축가 그리고 뭐 건축학도를 꿈꾸는 학생들은 그래도 수는 줄어들었지만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럼요. 이렇게 네. 건축학과라고 딱 지정된 곳이 아니라 비슷한 유사 분야의 어떤 네. 전공학과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있죠.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조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건축학과가 있고요. 네. 설계 쪽이죠. 건축학과는. 그리고 건축공학. 공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공이다. 현장에서 네네. 네, 진두지휘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축 설비가 있습니다. 설비. 네, 설비는 냉난방기 아. 관련 쪽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내 건축학과. 실내. 네, 이건 인테리어.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차라리 지금은 수요가 더 많은 게요. 실내 건축 쪽입니다. 실내 건축 쪽. 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수업 분석을 통해서는 경희대학교 건축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입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저희들이 이제 바로잡아보는 오해와 진실 시간이었는데 네. 오늘부터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생분들을 위한 특별한 코너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부터 3주 동안 수능 공통 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공략법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첫 시간인 국어를 공략해 주실 입시 국어계의 이 두 분의 국어 지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작가분이 이거 우리 선생님을 아주 좋아하나 봐요. 네. 네. 먼저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마음으로 네. 수험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서성권 선생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동과 강남 지역에서 고3을 상대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서성건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세종대왕을 언급하셔서 그런지 네. 정말 이 집회에 있는 세종대왕 인상과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잘못하는 소리 안 감사합니다. 들으세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아, 네. 자,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입시 국어계 음유 시인입니다. 네, 오우석 선생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N 기숙학원 고시원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우석입니다.
오우석 선생님 보면은 네. 저는 그 막 기형도 시인 같은 느낌이 나요. 오. 왠지 뭔가 이렇게 좀 네. 여자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어떤 그 멋진 시를 써주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렇게 수업을 하시다가 왠지 통기타를 들고 노래도 부르실 것 그래요. 같은. 네. 학생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두 분도 이제 뭐 저희 그 대입상적전 난 언어는 대학 간다와 첫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뭐 지난 네. 시간도 이제 함께 하셨고 그동안 어떻게 좀 잘 지내셨어요? 논술 수시 1차 논술이 시작돼서 그 이제 학기별로 수시 논술을 지금 대비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 선생님은 네. 역시 바쁘시죠? 이제 수능이 거의 뭐 막바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정시하고 논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네. 자, 자, 이렇게 바쁘신 네. 두 분 저희들이 또 모셔서 오늘 또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귀 쫑긋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드린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늘부터 저희가 이 수능 파이널 특집으로 꾸며볼 거고 그게 오늘 첫 편인 국어편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먼저 이 입시 국어를 뭐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인 만큼 바로 이 시점에 어떤 교육을 주로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요즘 이제 고3이나 뭐 재수생들한테 마음을 비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1교시가 국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1교시 국어 시험 문제를 접하면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거기다 욕심까지 부리게 되면 네. 이제 문제를 제대로 못 풀고 시간이 쫓기게 되니까 계속 초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좀 이렇게 핵심 개념을 정리해서 들어가면은 그 수능에서 1분에서 한 10분 사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네. 그때 긴장감을 완화하면서 좀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자신감이 붙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저는 예전에 우황청 시몬 같은 거 꼭 챙겨 먹고 시험 볼 때 그랬거든요. 네. 예, 그것도 좀 심리적인 것 같은데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필요하시면 예, 한 병씩 이렇게 마시는 걸로 준비하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좀 방법을 가지고 네, 네.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요즘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거,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올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그 난이도하고 네. 그다음에 시간 안에 자기가 과연 잘 해결할 수 있을지 45문제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애들이 초조해하고 또 궁금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파이널 특집 국어편 본격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요, 뭐 예전에 다뤘던 어떤 개괄적인 그런 정보보다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그런 실제적인 노하우만 전해드릴 거니까요. 네. 귀 쫑긋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서성권 선생님, 국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첫 단추를 정말 잘 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인 이 국어, 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국어는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저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수험생도 모두 어려우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왜냐하면 언어는 정말 그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문제 풀 때 이거 어렵네, 못 풀겠네 하면 정말 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마인드로 접근하시고 또 하나 이제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방법. 국어는 시간 안배만 잘하면은 기본 점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방법을 확립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평소에 국어를 잘하던 친구들도 사실은 뭐 어떤 문제 함정에 빠져서 실수를 하게 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이제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이 나왔는데도 이게 어떻게 많이 읽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이 한 번, 두 번 읽는 사이에 뒤에 한 지문씩 이제 못 풀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의 함정이 제일 무서운 거고요. 그래요. 예, 두 번째는 뭐냐?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 이제 본문에는 A는 B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문에는 선택항에는 B는 A다 순서를 바꾸는 거죠. 네. 그래 그게 인과관계가 바뀌면은 내용이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본문에 있으니까 맞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착시 현상에 의해서 오답을 정답으로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가장 큰 함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기본적인 문제가 있겠고 조금 어려운 이 변별력을 나누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보통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변별력을 가리게 되는 거죠? 네, 국어에서는 이제 3점짜리 문제가 10문제 나옵니다. 그 3점짜리 문제는 주로 보기가 주어지고요. 네. 그 보기와 본문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그게 아마 가장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라 볼 수 있고요. 네. 또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이제 문법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이과는 11번에서 15번까지가 문법 문제고요. 문과는 11번에서 16번까지가 문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16번은 이제 문과에서는 이제 고전 문법에서 중세 국어가 주로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절대 그 고전 글을 보지 마시고 네. 아래 한글을 봐주세요. 그냥 답 그냥 줍습니다. 보기를 보고 맞춘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 아래 한글로 풀이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거 그래요? 보시면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다 맞게 되는데 아니 지금 뭐 고전 공부도 안 하시면서 학생들이 왜 그 고전을 해석합니까? 아래 다 해석이 돼 있는데 편안하게 가시면 되고요. 네.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정리 한 15개에서 16개 개념 정리만 다 아실 거예요. 수험생들은. 그거 다시 한번 하고 가시면 돼요. 11번 문제 무조건 의문과 의문의 변동. 그게 나옵니다. 왜? 네. 물어볼 게 많으니까요. 네네. 네. 어려운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앞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수험생들한테 이제 조언해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넘기는 거죠. 어려운 질문을 왔을 때 과감하게 넘기고 쉬운 질문부터 푼 다음에 어려운 질문 맨 나중에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이제 비문학 풀 때 학생들이 항상 이 순서대로 본문 쭉 읽고 끝까지 읽고 이렇게 가시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비문학이 4단락에서 5단락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그리고 4단락, 5단락 정보를 다 읽고 가면은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보게 되죠. 그걸 좀 짧게 끊어서 읽으실 때 한 2단락 읽고 문제 적용해 주시고 2단락 읽고 문제 적용해 주시고 이러면 거의 한 번 읽어도 거의 완벽한 독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시간이 안 배되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서성원 선생님께서 수능을 풀 때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서 시간 안에 잘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전해주셨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이제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이 내 등급을 한 등급을 더 올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 선생님 네. 이런 고민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라도 더 맞추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6월하고 9월 모평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연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등급이 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출 문제도 뭐 했었겠지만 EBS 연계 교재, 즉 인수라든가 수특이라든가 내지는 수능 완성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작품 목록들을 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작품 전체를 다 한번 알고 이제 수능 시험장에 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또 특히 3등급이나 4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제 언급하셨지만 시간 조율이 필요한데 이게 완급 조절이죠. 네. 그러니까 1번부터 16번까지의 문법 문제나 이제 화법이나 작문이 있다라면 그거는 뭐 순서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바로 탁 걸리는 게 3, 4등급 친구들은 일단 어휘력이나 이제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네네. 그런 경우에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이제 비문학, 인문인 거죠. 인문이 철학 이런 거 아니면은 과학 지문 나온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나중에 풀고 네. 문학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먼저 돌아가서 그쪽 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활을 거는 거죠. 근데 그거부터 하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인문이라든가 좀 어려운 거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신치호에 비아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나오면은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당황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접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기가 좀 더 유리하고 잘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마지막에 시간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더 한 등급이라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이 투자하는 뭐 시간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이 한 등급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수 한 번에 또 미끄러지기도 하는데 3등급 학생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3등급 학생들이 이제 2등급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학교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3등급 학생들한테만 좀 따라주시고 싶은 얘기도 있어요, 혹시? 뭐 저 국어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1등급과 2등급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네. 2등급과 5등급은 갔다 오시면 됩니다. 거기는 운빨이 작용입니다. 운이. 네. 그래요? 정말 운이 작용입니다. 왜냐면 지금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뭐 80점대 초반 나와도 4, 5등급 나오고 뭐 90점대 중반 나와도 뭐 2, 3등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운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간을 맞추냐 못 맞추냐 이거고요. 이제 네. 어렵게 나왔을 때는 정말 어렵게 나왔을 때 변별력이 생기는 건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일단 저는 비문학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들이 아실 겁니다. 이게 비문학이 인문사회 쪽은 약간 그 내용이 집중된다는 거. 네. 처음과 끝에 내용이 집중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저 과학기술 쪽은 내용이 좀 이렇게 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부분적인 문제와 관련된 게 없다면 인문사회를 풀 때는 처음과 마지막을 봐서 도대체 여기서 이제 논점이 무엇이고 글쓰기가 말하자면 핵심 내용이 뭔가 먼저 파악하고 중간 단락을 읽으셔야 되고 처음과 마지막을 읽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비문학이 6지문 나올 때는 처음과 끝만 보고 처음과 끝만 보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 한 2지문씩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지문은 안 나와도 이제 좀 그 내용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그 방법을 쓰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도 뭐 오 선생님께 비슷한 질문 드려볼게요. 아주 상위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가능성의 문이 많이 열려 있는 더더군다나 서성원 선생님께서는 또 운빨이 작용한다고 하니까 이제라도 충분히 문제라도 잘 풀면 내가 뭐 3, 4, 5등급을 위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뭐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 사실 처음에 찍었던 답이 정답일 확률이 사실 제일 높습니다.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고친다라면 네. 이게 왜 정답이어야 하고 오답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라면은 첫 번째 직감이 제일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말 수단과 발음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 점이라도 더 네.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좀 직감까지 나왔습니다. 직감, 운, 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요. 네. 저희가 그럼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분석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시험을 바로 코앞에 두면 우리가 기출 문제에 또 많이 의존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난해 수능의 출제 경향 같은 거 한번 다시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작년에 어땠나요? 네, 작년에 뭐 A형은 그냥 평이하게 나왔고요. B형 같은 경우는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제일 난이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비문학에서 이제 한 2지문 정도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제일 어려웠던 건 슈퍼문이고요. 네, 네. 슈퍼문이고 또 하나는 신체의 뭐 아와 비와의 투쟁. 그 어려운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신체호의 아와 비와의 투쟁은 그 안에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정보가. 아, 그래요. 관련된 용어들이 뭐 6, 7개씩 나와 버리니까 학생들이 그 용어들끼리 섞이는 거죠. 네. 그게 있고 슈퍼문 자체는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데 문제는 깔끔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 보기가 나온 문제 보기에서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잠깐 본문에 집착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서 그거 이제 제가 좀 이따 풀이해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오답률이 거의 70% 나왔습니다. 그게. 와. 네. 네. 그리고 이제 시 같은 경우는 뭐 고향 앞에서랑 뭐 저 낡은 집 이렇게 이제 고향을 소재로 한 시가 나왔는데요. 시에서는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네가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관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라. 그래갖고 딱 3가지만 찾아라. 시어의 의미, 문맥소의 시어의 의미, 표현상 특징. 근데 더 중요한 건 화자다. 이제 옛날에 뭐 저희가 주제 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주제라는 말보다 이제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요. 네. 작년에 아까 우리 오우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45번 문제가 그 화자를 놓치면은 틀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출제자들은 항상 어려운 문제 3점짜리를 낼 때는 항상 그 안전장치 걸어둡니다. 이렇게 하나 놓치고 가도 뒤에 또 틀리게끔. 그걸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죠. 세부 내용에 빠지다 보니까 핵심 내용을 파악 못해서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핵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문제 푸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자, 오우서 선생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수능 출제 어떻게 보셨나요? 많이 어려웠죠. 많이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작년 6월, 9월에 1등급 받던 학생들이 3, 4등급으로 추락을 했으니까요. 네. 그게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소설로 치면은 뭐 무용탑, 현진근의 무용탑.
그러니까 연어 소설하고는 다른 구성이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어려웠었고 뭐 슈퍼문의 원리도 사실은 보기 안에 다 있었는 건데 이제 거기서 애들이 놓쳤고요. 그다음에 뭐 시는 무난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시 같은 경우 좀 45분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렵긴 했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이라는 게 변별력이거든요. 결국에는 전국에 있는 60만 수험생들을 등급별로 나누는 시험이기 때문에 45문제 중에서 한 40문제 정도까지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이제 쉬운 유형으로 이제 갈 것이고요. 네. 나머지 한 4-5문제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EBS 교재하고 그다음 기출 문제, 그다음 유형 파악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 변별력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작년에 출제 경향서부터 자연스럽게 제가 사실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네.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아서 먼저 답을 주셨습니다. 자, 서성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 좀 부담스러우시죠, 사실? 네, 저 항상 막판 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라고 저도 가끔씩 그러니까요.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제가 2007년도에 정말 2007년도인가 2008년도 하도 오래 해서 까먹었는데요. 제가 딱 수능 전날 찍은 게 나왔습니다. 오, 네. 조이의 만분가. 아. 그걸 아무도 예측 못했거든요. 그래요. 저는 딱 찍었습니다. 아, 올해도 좀 찍어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작년에 제가 네. 반동 걸고 찍었습니다. 나온다고. 아, 그래요? 네. 나왔습니다. 네. B형에서 나왔는데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재수생들 고3들이 반동을 보고 제 얼굴이 생각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반동 네. 결국 보고 네. 세종대왕 근데 들이 이제 그건 이제 우연히 이제 정한 거고요. 저는 이제 원칙이 뭐냐면 절대 작품을 찍지 않는다 원칙인데 지금 수능 같은 경우 EBS 연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히 EBS 연계율이 높은 게 문학 작품은 거의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특히 고전 시가에서는 가사, 조선 전기 가사, 조선 후기 가사. 그중에 최근 한 3, 4년 동안 나온 거는 이렇게 걸러주시고 안 나온 것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선 전기 가사 중에 뭐 규원가나 삼인국, 송민국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저 조선 후기 가사는 뭐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누왕사나 뭐 이런 것들, 누왕사, 만원사, 네. 뭐 일동장유가 연행가 뭐 이런 것들, 고공가, 고궁답주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EBS 교재에 좀 실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를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자, 오 선생님께도 이렇게 좀 더 좀 콕 집어서 네. 알려달라고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네. 94년부터 수능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5학년 올해는 이제 2016학년인데요. EBS 교재에 실려 있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문학 14종하고 이렇게 두루 이렇게 한번 펼쳐서 보면요. 올해 뭐 다른 큰 데까지는 아니고요. 네. 염상섭하고 윤은길. 전 사실 윤은길 그 작가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EBS에 실려 있는 게 날개 또는 수갑하고 그다음에 완장, 그다음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있는데 그쪽이 또 어쨌든 윤은길의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고전 소설로 간다라면은 한동안 적벽가가 이제 물론 고전 이제 노래이긴 하지만 판소리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판소리계 소설. 그러니까 춘향가 내지는 뭐 수궁가, 심청가, 흥부가 그다음에 장기전도 이제 판소리계 소설이거든요. 이제 네. 그것도 다 실려 있고요. 웬만하면 EBS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좀 찍어본다라면은 네. 윤은길하고 염상섭의 소설. 물론 윤은길과 염상섭도 다 수능에 출제되었던 작가들이에요. 네네. 근데 한동안 뜸했었고요. 그리고 작품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낼만하고 난이도를 조절한다는 면에서 봐도 작품이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지난해 이 수능 문제 가운데 또 이제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 서성원 선생님이 좀 지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슬쩍 봤거든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난이도 선생님. 상당하죠. 예. 네. 네, 비문학에서 작년 수능 B형 자, 뭐 26번 문제를 제가 풀이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렵게 났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내용이 정보가 많고요. 이때는 보기를 먼저 보시고 선택형에 적용하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26번 보시면 자 본문 한번 밑줄 치실까요? 북반구 A 지점 밑줄 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줄 조차 네모 치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 밑줄 치시면 됩니다. 이 조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그죠?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데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밑줄. 그다음에 그 아래줄 내려가서 조차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에 가장 크고 7월에 가장 작다. 그러니까 요 정보만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결론은 요거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차가 커진다. 저기 요 슈퍼문이니까 슈퍼문은 달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달이 클수록 조차가 커진다. 일반 보름달보다. 그거만 갖고 푸시면 1, 2, 3번이 거리와 그 조차 사이 관계가 모순되기 때문에 1, 2, 3번이 바로 지워집니다. 네. 그리고 4번, 5번 보시면 앞에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 지구 공전계도 20mm 더 커지면 이 조건은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달이 근지점에 있을 때, 저 5번은 달이 원지점에 있을 때, 저 뒤에 보시면 조차가 더 커진다, 조차가 더 커진다. 똑같죠? 네. 그래서 아까 정보 나왔지 않습니까? 가까울수록 조차가 크다. 이게 답이 이제 4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핵심만 잡으시면 언제든지 보기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본문을 네. 안 봐도 정말 네. 풀리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본문 봐도 답이 안 나요. 본문 아. 맨 마지막 세 줄에 힌트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요거는 네. 보기만 보고 답이 나오는 건데 3점짜리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원장 선생님 근데 보기하고 이 보기, 문제 네. 보기까지 봐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본문까지 보면 이 이건 문제 제가 이제 언제 풀어요? 설명을 해드리려 네. 그런 건데요. 요거 네네. 3점짜리 정도 풀려면 한 2, 3분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예, 다른 데서 약간 시간을 안배하시면 되고요. 네, 너무 그렇게 하셔야 어려워요.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수험생들이 와. 작년에 피눈물을 흘렸던 문제입니다. 네.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실제위원님들. 이런 저도 거 이거 어떻게 풀려고요? 오늘 그 진행하기 전에 네. 이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무슨 그 수학 공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머릿속에 맞아요. 계속 이게 네. 한글인지 영어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과학, 수학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잠 오거든요. 저는 꽤 네. 국어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박찬 아나운서께서는 저 옛날 학력사 세대이기 때문에 많이 열심히 하고 암기하시고 이제 이렇게 조금만 이해하시면 됐는데 네. 지금 암기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요새 수능은. 네. 저 암기할 내용이 한 10에서 20%면 정말 고도의 이해력을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학부형들께서 먼저 저거 하시는 거죠. 40대 이제 중후반 분들 이제 고등학교 학부형들이신데 네. 왜 열심히 공부 안 하냐, 국어 성적이 안 나오냐 했는데 열심히 해도 안 나옵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국어는. 그렇군요. 제대로. 네. 정말 기본적인 뭐 상식과 이해력과 이런 게 다 받쳐줘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저보고 지금 이해력 상식이 떨어진다는 아니 걸 그런 건 처음 봤는데요? 아니고 세대가 다르니까요. 예, 저는 이제 수능 본 사람으로서 무조건 암기만 해서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죠. 네, 자 오 선생님께도요 같은 걸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좀 어려워서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작년 국어 B형 현대시 45번 문항을 좀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했는데요. 사실 요 시를 보시면은요, 일단 보기를 참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유념해야 되는 게 참고한다라는 말은 곧 사실은 절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안에 말 그대로 조건 안에서 정보를 갖고서 시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시를 잠깐 보시면은 흙이 풀리는 냄새, 강바람은 산짐승이 우는 소리를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여기 나와 있을 때 일단 외롭다라는 거 일단 잡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 바로 밑줄 보시면은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외롭다라는 거죠. 양귀비 끌어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 지운다. 여기서 눈물 지우는 주체가 주인집 늙은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로 가서 1번 문제 선지에 보시면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본다 그랬는데 사실 공감하는 것은 오히려 화자가 아니라 주인집 늙은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요 주체와 객체, 요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네. 요것만으로도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벌써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답이 나와버렸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보기 안에 네. 조건 보면은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라고 얘기 또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부분이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가 사실 5개지만 이런 선지 같은 경우는 10개거든요, 조건이. 단락을 나누면 문장을 나누면은 사실 요 인과관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요 3점짜리 요 문제에서는 앞에의 선지도 잘못되었고 그 뒤에 있는 선지도 둘 다 오답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작년에 풀어본 문제 중에 또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 저희가 접해봤는데요. 선생님 이럴 때는 또 무조건 보기만 보고 풀 수는 없는 문제네요. 네, 뭐 좀 전에 슈퍼문하고 다르게 이렇게 현대시 같은 경우는 지문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보기의 조건을 통해서 선지를 골라나가야 되거든요. 네. 뭐 특히 뭐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EBS 연계 교재에 실려있던 작품이고, 네. 그러니까 결코 낯선 작품도 아닐 뿐더러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네. 대신에 섣불리 접근했다가, 그러니까 봤던 작품이라고 해서 공부했다고 해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보기의 조건을 놓치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올해도 이런 문제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낯익은 작품들이 나오더라도 보기의 조건 하에서 선지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렵다고 당황해하지 말고 또 네. 낯익다고 해서 또 너무 쉽게 접근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네. 생기는데 그 예를 좀 들어서 선생님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유형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사실 네. 이런 유형들만 또 모아서 풀다 보면은 이제 문제 푸는 요령도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직접 또 다시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이제 정말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두 분께서도 이 수험생들을 통해서 좀 느끼는 그런 기분들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국어는 이제 수험생들 컨디션에 따라 점수가 이게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제일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걸 하지 말고 어떤 분야별로 핵심 개념 정리하시고 특히 문법 개념은 한 15개, 16개 뭐 이런 거 정리 딱 하시고 분야별로 접근법 요거를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석 선생님은요? 선생님께서 다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요. 네. 네. 남은 날까지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요. 수능에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정말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도 혹시 아직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요, 여러분들 입시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또 걱정되시는 점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상담 게시판, 또 무료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예,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다 상세하게 사연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국어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파이널 국어 특집으로 한 시간 꾸며드렸습니다. 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여러분들께 정말 저희의 오늘 이 한 시간이 아주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대입상 특히 난 오늘은 대학 간다.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파이널 특집, 수학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보다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